자연 선택론에 대한 반박 중 다윈이 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당대의 지질학적 연구 결과와 진화에 대한 설명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다윈의 설명대로 수없이 긴 세월 동안 점진적인 분화, 변이가 종 단위로 발생했다면 어째서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온 지질학적 단서들은 그 과정을 선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다윈은 실제로 자신의 자연선택 이론이 당대의 지질학적 발견이나 연구 결과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태가 증명하는 바는 자연선택 이론의 불완전함,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의 지질학적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라고 다윈은 역설합니다. 진화 과정에 있는 종과 종 사이의 중간 형태를 찾기 위해선 우리가 현재 보는 특징적인 두 종 사이의 절충적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종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통 조상과의 중간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화의 갈래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흔히 암석이나 지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비나 파도, 습기와 같은 물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윈은 공기의 붕괴 작용이 물의 침식 작용보다 지질학적 구조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기 중 탄산 같은 것들이 지표면에 접촉하면서 물질을 분해해 바람으로 그 물질들을 멀리까지 운반하는 시기죠. 이렇듯 장기간에 걸친 자연의 작용이 그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현저히 바꿔놓는데요. 이에 따라 이전에 보존되어 있었던 생물의 유해, 흔적 같은 것들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모래나 자갈 속에 파묻힌 시체들도 해상이 융기하면 탄산을 함유한 빗물이 스며들어 녹아 없어져 버리기도 하죠.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형성된 퇴적층에서 종종 어떤 생물의 유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개 여러 지층이 오랜 시간적 간극에 의해 서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요. 오늘날 볼 수 있는 세계의 각 지역의 축적된 지층 사이엔 실제로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지각은 지구 내부의 운동에 의하여 위로 상승하는 융기와 밑으로 가라앉는 침강 운동을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의 상승 기간엔 새로운 종 형성에 유리하고 침강기에는 소멸이 행해지며 화석이 풍부한 침전물이 축적됩니다. 지각이 상승하면 지표면이 넓어져 새로운 장소가 생겨나 새로운 종이 발생하기도 더 용이해지는 거죠. 화석이 생기기 위해선 그 지역의 침강기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썩지 않은 유해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집안에 묻혀 물, 공기, 미생물 등의 침식 작용으로부터 견뎌야 하며 그 상태로 수백만 년 이상을 견뎌야만 우리가 화석으로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온 지질학적 증거를 기대하는 건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어느 단일 지층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적어도 그 지층의 시작과 종결에 살았던 근현종의 점진적 단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윈은 꼭 그런 것은 아니며 이러한 발견을 방해하는 다양한 자연적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시간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온 지층이 견딘 세월보다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자연상의 진화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지질학자들은 이 시간적 단위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윈은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무리 오래된 지층이라고 해도 한 종의 모든 계열을 포함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이유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종 차원의 대규모 이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지층에서 갑자기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이죠. 이러한 설명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 중 하나는 최근에 형성된 침전물을 조사해 보면 현존하는 종에 관한 흔적임에도 어떤 지역에선 흔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지역에선 소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종의 지역적 이주를 고려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사실이죠. 또 다른 이유론 앞서 잠깐 언급했던 보존의 어려움입니다. 지층의 상부와 하부에 걸쳐 점진적 단계를 발견하기 위해선 침강기 동안 퇴적층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고 해당 계통의 종이 아주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며 침전물의 공급과 침강 정도가 균형 있게 유지, 반복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축적의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외에도 변종의 넓은 생활, 성장 범위, 종 분류의 불완전성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당대에 마주할 수 있었던 지질학적 기록은 사실 매우 빈약한 수준의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정보에 기대어 당대의 많은 고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이 종의 불변성을 주장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인의 생각이 대체로 옳았음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새로운 종의 출현은 땅 위에서나 물 속에서나 아주 완만히 일어납니다. 모든 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다만 각각의 종의 내재된 변이성 자체는 모든 다른 종들의 변이성과는 무관합니다. 즉 어떤 한 종이 다른 종에 비해 아주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한 지역에서의 변이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은 소멸되기 쉬운데요. 특정한 생물 부류가 한번 소멸되면 설령 나중에 똑같은 생활 조건이 형성된다고 해도 동일한 생물이 다시 재현되진 않는다고 다윈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창조론보다 자연선택 이론에 더 부합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군의 모든 종은 아무리 오랫동안 존속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다르게 변화해온 자손이고 모두가 다 공통의 조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종의 멸종이란 생물학적 분기 과정상의 한 줄기가 사라진다는 것일 뿐이기에 분기가 더욱 진행된 미래에 굳이 사라져버린 줄기를 복권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윈은 생물의 분포가 시대에 따라 평행 현상을 보인다는 점도 자연상의 중요한 사실로 지적하는데요. 이러한 평행 현상은 지역적 특성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유럽의 백악층은 유럽과 전혀 다른 기후를 가진 북미, 적도 아래 남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여러 지점의 백악층 안 생물의 잔해는 분명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죠. 유럽과 북미에 있는 제3기 퇴적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내가 보는 바로는 같은 생물의 형태가 세계를 통해서 평행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동시적인 천의를 맞는 것은 새로운 종이 널리 분포하고 변이해가는 우세한 종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원칙과 일치한다. 다만 다윈이 이러한 사실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주로 해양 생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윈이 또한 주목한 점은 소멸종 상호 간의 유사성과 살아있는 종에 대한 유사성입니다. 다윈에 따르면 이미 소멸해버린 많은 종의 흔적이 현존하는 종들 사이에 중간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 사종류는 현재 우제류와 기제류로 나뉘어 있으나 남미산 마크로케니아는 이 둘을 어느 정도 결합하고 있죠. 히파리오는 현존하는 말과 어떤 오래된 유제 형태와의 중간 형태를 시사합니다. 제3기의 주글로돈, 스콸로돈은 고래류와 물에 사는 육식 동물과의 고리로 간주되죠. 이렇듯 소멸된 생물과 현존하는 생물 사이의 상호 유사성은 다른 어떤 견해로도 설명 불가하다고 다윈은 말합니다. 오로지 자연선택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진화가 계통상에서의 최적화를 뜻한다면 적어도 변이는 그 계통의 과거보단 더 나은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등 생물과 하등 생물의 개념적 구분에 있어 모든 생물이 최고 수준의 고등함을 지향할 필요는 없지만 생존 경쟁의 원칙에 따라 같은 계통에서의 변이는 적어도 전 세대보단 고등해지길 지향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윈은 실제로 현실의 생물 계통이 그런 식의 진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생물학적 진보를 규정하는 데는 난해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다른 체형의 것들 중 고등함의 서열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구석이 있죠. 고등함이 신체의 전문적인 분업화를 뜻한다면 분업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각 생물의 신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구상 널리 퍼져 있는 생물의 분포를 고찰함에 있어 우선 놀라게 되는 큰 사실의 하나는 여러 지역의 서식자들의 유사나 차이를 기후와 그 밖의 물리적 조건으로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윈은 비슷한 환경 조건의 두 지역 생물 분포가 완전히 다르거나 전혀 다른 환경 조건의 두 지역 생물 분포가 유사한 경우를 발견하며 놀람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남미의 서부는 유사한 환경 조건이지만 동식물의 분포는 현저히 다르죠.
지역적 차이는 지역 간 자유로운 이주를 막는 모종의 장애물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다윈은 추측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비교적 이주가 자유로운 곳은 설령 기후를 비롯한 환경 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단절된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역보다 생물 분포의 유사성이 더 크다는 게 그 근거죠. 다윈에 따르면 각각의 종은 그 조상들이 최초로 산출된 한 지역에서만 나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예컨대 인간 종의 조상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와 오늘날의 모습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는 식이죠. 이러한 추측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악 지역이나 북극 및 남극 지역에 같은 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윈의 추측에 따르면 설명될 수 있죠. 북아메리카나 지중해나 일본의 동부와 서부 해안의 바다에 또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온대 지역의 육지에 현재 살고 있거나 일찍이 살고 있었던 종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들 경우는 창조 이론을 기초로 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리적 분포에 따른 종적 현황의 독특함은 호수와 하천을 비롯한 담수 생태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담수 생물의 특성상 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요 서식 조건이 닫힌 생태계라 동일한 담수 생물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까지 퍼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윈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담수화가 퍼지는 주요 계기는 강바닥의 변화나 홍수로 인한 하천기의 합류입니다. 즉 강줄기들이 서로 합쳐지는 식으로 다른 지역에 까지 뻗어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갈 수 없는 곳이 존재하긴 합니다. 예컨대 대양의 섬 대부분엔 양서류가 없는데요. 양서류는 바닷물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포의 현저한 제약은 다윈에 따르면 창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바다 곳곳의 섬들에만 양서류를 창조하지 않았는지 자연 선택에 따른 양서류의 적응력을 언급하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윈에 따르면 대양의 섬에 사는 모든 종류의 종은 같은 면적의 대륙에 사는 종에 비하면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대양의 섬에는 종의 수는 적어도 특산 종의 비율이 매우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데리아 제도에 서식하는 육섭해류의 수나 갈라파고스 군도 내의 조류들의 수에서 특산 종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양상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이는 섬이라는 닫힌 생태계가 그 속의 종들에게 고유한 환경 압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현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생물 계통을 추적하기 위한 당대의 지질학적 사실은 너무나도 불완전했다는 것, 생물의 지리적 분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실들은 생물의 이주, 변화와 증식의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말입니다.